오늘도 필립의 사연방은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사연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반전이 깃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읽어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간 필립의 사연방에서 많고 많은 사연들을 들으며 실컷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는데 그 감사함에 제 이야기를 보태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작년 가을에 겪었던 저의 큰 사건이 있는데 가히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일화입니다. 제 나이대 분들이나 자식이 있는 모든 부모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써볼 테니 노친네의 글솜씨가 떨어져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해요. 남편과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까마득한 옛날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때 당시에는 연애를 생략하고 집안에서 소개해주는 남자와 짝을 짓고 결혼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남편을 만난 것으로 기억되네요. 그래도 그이와 저는 다정한 부부로 아주 잘 살았어요. 저희 둘 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지낸 덕에 잘 먹고 살았죠. 그래서 부부 금슬도 무척이나 좋아 아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나중에는 막내로 딸을 낳길 바랐는데 제가 전생에 아들을 못 낳은 여자였는지 줄줄이 아들만 나오는 바람에 집안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네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아들 넷을 남편과 힘들게 재밌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슈퍼에 강도가 들었는데 오지랖 넓고 남 돕는 걸 꺼리지 않는 그이가 강도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사고로 그리 되었죠.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아들들을 손잡고 업고 안은 채로 병원에 갔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숨을 거뒀다며 병원 지하에 있는 영안실에 들어갔더군요. 그때 제 심정은 아프고 슬프기도 했지만 아들 넷을 혼자 무슨 수로 키워야 하나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거의 흘리지 못했어요. 앞날이 캄캄하니 걱정의 한숨만 수백 번 나왔어요. 그렇게 남편을 하늘로 보낸 뒤 저는 자식들을 먹여 키울 길을 찾기 위해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고된 노동이든 스트레스가 극심한 직업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 생각이었죠. 여러 일자리를 알아본 저는 공부를 제법 했던 과거가 있어 과외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저택에 들어가 부잣집 자식들의 과외를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입으로 떠드는 건 자신이 있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쑥쑥 올려놓았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부잣집 사이에서 크게 부풀려지자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덕에 저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되어 부잣집 아줌마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네요. 아들 넷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충분히 벌긴 했지만 훗날을 생각해 과외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의 유명세를 그대로 끌고 가 학원 교사로 취직을 했답니다. 여러 학원에서 이미 스카우트 제의가 와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10년 동안 일하며 의리의리한 집도 사고 아들 넷에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더 크게 성공하려고 모은 재산으로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제 이름을 건 국영수 학원을 말이죠. 그때도 저의 유명세는 가라앉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자식들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수백 명의 학생을 등록하게 되어 제가 차릴 때 썼던 돈을 금세 벌어들였어요. 진작 학원을 차렸을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잘 됐죠. 3년 동안 엘리트 선생님들을 데리고 와 학원을 이끌었더니 제 손에는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학원이 있는 15층 건물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또 이듬해에는 임대료와 학원 수익으로 또 다른 건물을 인수하고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 넷 뒷바라지를 잘 해줄 수 있었죠.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졸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모두 제 돈으로 보내주었답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잘 사는 걸 보니 이제 그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도 되겠다 싶어 학원에 다른 원장을 안 치고
저는 건물 임대료를 받으며 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천사같이 마음씨 따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얼마나 예쁘게 하던지 딸처럼 느낀다는 말이 뭔지 실감했어요. 어머님, 올해 생신 때는 저희랑 온천 여행 가시는 게 어때요? 저희 며느리들이 제대로 모실게요. 맞아요, 어머님. 저는 특히 어머님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황송하던지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다니까요. 시자질은커녕 진짜 엄마처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셔서 매 순간이 감동 그 자체였다고요. 그러자 나머지 며느리 둘도 비슷하게 제 칭찬을 하며 여행을 가자고 졸라대더군요. 제가 아들 넷만 키워와서 애교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지 며느리들이 살가운 말을 할 때면 절로 미소가 나오기도 했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바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을 빼고 저희 여자들끼리 온천을 다녀오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손주들 보는 맛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던 중 셋째 며느리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내시경을 하고 나오면 정신이 몽롱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셋째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데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변과 피검사 그리고 초음파를 받고 내시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와 대장을 동시에 진행했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몸이 건강한 편이니 관리만 잘하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혼자 살면서 식단을 건강식으로만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몸 한 군데도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팔짱을 끼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정말 마취가 덜 끼었는지 하품이 계속 나오고 눈앞이 자주 흐리게 보이더라고요. 혼자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며느리에게 같이 와줘서 고맙고 부축해줘서 고맙다고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다 횡단보도에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며 몇 걸음 떨어져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서 있었는데 누군가 제 등을 툭 치는 바람에 힘없이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거면 괜찮은데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던 터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윽고 저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저를 받치려고 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인도로 굴려버렸습니다. 놀래라. 어머님,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미친 운전자는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 건지. 아니다. 운전자 욕할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야. 세아가 혹시 누가 날 밀었는지 못 봤니? 네? 누가 밀다뇨? 아무래도 어머님이 마취가 덜 풀려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어휴, 아무튼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네가 실수로 날 밀어낸 건 아니지? 어머님,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실수로도 절대 어머님을 밀지 않았어요. 저 억울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진 모양이다. 세아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괜한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저 섭섭하고 서운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래, 고맙구나. 어서 가자. 애미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밀어버린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하긴 하지만 다친 곳 없이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도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귀엽고 애교 넘치는 막내 며느리와 목욕탕을 갔는데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이번에도 누군가 제 등을 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질 뻔했는데 겨우 힘을 써서 중심을 잡아 바로 섰답니다. 어머머머머, 깜짝이야. 이건 무슨 일이라니. 하마터면 목욕탕 바닥에 얼굴을 박을 뻔했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많이 미끄럽죠? 그래. 난 괜찮아. 아휴, 네 덕에 살았다.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꼭 뒤에서 누가 날 민 것 같아. 밀다뇨? 어머님, 여기 저랑 어머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탕에 있다고요. 설마 제가 어머님을 밀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가 날 밀진 않았겠지? 어머님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다.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지난번에도 혼자 넘어지고서 뒤에서 누가 밀었다고 착각을 했다니까. 나이 먹어서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 것 같구나. 막내, 너를 의심하는 것 절대 아니야. 막내 며느리는 알겠다고 괜찮다고 말하긴 했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휴일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왔는데 졸지에 막대 먹은 며느리로 취급을 당한 기분을 느꼈으니 저라도 화가 났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혼자 다녀도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서 오토바이에 치일 뻔하기도 했고, 둘째 아들과 밥 먹으러 가는 길에 킥보드를 탄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큰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전 몸에 이상이 있거나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다 찍어봤는데 아주 건강하고 뇌도 총명할 정도로 건강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운동 부족인 것 같아서 이를 해결하려고 제 건물에 있는 필라테스에 등록했습니다. 허리와 복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고 하체 운동을 특히 많이 했습니다.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말이죠. 그 이후에는 어디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 다녔고 안전사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제 몸이 약해서 그랬던 건데 애먼 며느리를 의심했으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막내 며느리를 불러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2번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재수없이 넘어지는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동창들을 만나러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성미라는 친구와 둘이 간단하게 호프를 마시러 갔는데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니 가슴속에 응어리를 꺼내더군요. 재순아, 나 얼마 전에 자식들하고 연 끊었다. 이제 나한테 가족은 아무도 없어.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자식들하고 왜 연을 끊는다는 거야? 왜? 아들, 딸이 서운하게 한 거 있어? 성미야, 원래 자식들은 나이를 먹어도 철부지들이야. 교과서 같은 자식 새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서운하게 한 거 가지고 이러겠니? 진짜 영영 보지 않고 살기로 했다고. 도대체 왜? 왜 그러는 건데? 그게 이것들이 나를 애미로 본 게 아니라 순전히 돈으로만 봤더라고. 글쎄 얼마 전에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와서 결과가 우편으로 날라왔거든. 그날 내 집에 아들 내외랑 딸 내외가 와서 어떻게 나왔냐고 묻더라고. 그때 나도 모르게 장난기가 돋아서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라고 연기를 했어. 자식놈들은 앞에서 슬퍼하는 척을 하더니 내가 안방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더니 뭐라는 줄 아니? 저 노친네, 이제야 죽네, 이제야 노친네 재산 가지고 돈놀이하면서 살겠다. 이러면서 다들 하이파이브하고 기뻐하더라. 난 여태껏 지들한테 아낌없이 주면서 키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뭐야?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넌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 쌍놈의 자식들을 아작내줬어야지. 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겁이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몇 날 며칠 시한부인 척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만 있었는데 이것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재산 언제 줄 거냐고 묻더니만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협박을 하더라고. 내 생전 자식들 눈빛이 그렇게 무섭고 살벌한 건 처음 봤다. 여하튼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자식들을 내보냈고 사실대로 말했어. 쇼를 했는데 이따위로 뒤통수를 치느냐고 난리를 치고 매질을 했지. 그리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 했어. 저는 친구의 말을 듣자 가슴이 쪼그라들었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한 짓이 아님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울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연신 전하긴 했지만 친구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친구 자식놈들 욕을 바가지로 해주며 위안을 삼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천륜을 잘 끊었다며 칭찬까지 해주면서 말이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친구가 기분이 풀렸는지 눈물을 그치고 생맥주를 들이키더군요. 캬, 우리네 인생처럼 쓰고 달다. 그래, 우리 인생은 쓰기도 하지만 달기도 해. 앞으로 달달한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우는 거 그만해. 그래봤자 속이 쓰린 건 너뿐이니까. 알겠니? 그래, 고맙다. 재순이 네 덕에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자, 한잔하자 친구야. 건배. 그래, 이제야 너답다. 건배. 그렇게 맥주를 연거푸 들이키며 수다를 떨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친구가 한마디를 하더군요. 재순아, 너도 그거 한번 해봐. 그거 뭐? 내가 했던 몰래 카메라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든지 죽은 척을 하든지 해서 자식들 반응을 살펴보라고. 테스트를 하란 말이야. 에이, 됐어. 괜히 애들 놀라게 할라. 난 간이 작아서 그런 거 못해. 그래도 애들 마음이 어떤지 확인하면 좋을 텐데. 나도 우리 애들이 착해 빠진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맞았잖아. 알았다. 상황 봐서 몰래카메라인지 테스트인지 해볼게. 됐냐?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빈말로 대답을 한 건데 이상하게 진짜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몇 번 유산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가 아직 살 날이 많으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해서 재산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테스트를 하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분배해서 줄지 고민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처럼 시한부라고 거짓말을 할까 했는데 얼마 전 며느리와 건강검진을 다녀와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자다가 숨진 연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요즘 자다가 세상을 떠난 노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연기를 해서 자식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면 좋을 것 같았죠. 물론 제 아이들은 제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난리가 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연기하지 않고 잠시 숨을 참았다가 빨리 깨어나서 장난이라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테스트를 할 생각에 벌써부터 제 심장을 쪼그라들었고 숨을 헐떡거리며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마음먹은 거 제대로 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전부 제 집에 모이려면 어떤 행사가 있어야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왕이면 좋은 소식으로 자식들을 모아서 놀라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 없는 기념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는 걸 모두 알고 있으니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면 다들 축하해주러 올 것 같아 그걸로 정했네요. 며칠 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들들과 며느리들과의 단톡방에 제가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축하하고 대단하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먼저 축하 파티를 해야 한다며 언제가 좋을지 묻더라고요. 저야 어디로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바쁘지도 않으니 애들이 모두 시간 맞을 때 제 집에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여러 번 오가자 이번 주말로 약속을 잡았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파티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긴장을 잔뜩 하며 죽은 연기를 하며 보냈어요. 애들이 너무 슬퍼하면 어쩌나 하며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약속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안을 치우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았어요. 밤중에 잠을 자다 떠난 것처럼 보이려고 밥도 먹지 않았죠. 이윽고 초인종이 울리자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애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곧 현관문이 열렸고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뭐 준비하세요? 저희 온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 거예요?
엄마, 우리 필라테스 강사님 어디 계시나? 빨리 얼굴 좀 보게 나와봐요. 엄마가 웬일이래? 우리 다 불러놓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야. 어딜 나가셨나? 장 보러 가신 게 아닐까요? 제가 한번 방에 가볼까요? 자식들이 저를 찾는 얘기를 하더니 거실에 모여 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오길래 눈을 지그시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셨나? 그리고 문을 닫아주더니 나가더라고요. 잠시 후 제가 잠들어 있는 걸 안 며느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잔치상을 차리겠다며 주방에서 분주한 움직임의 소리를 들려주더군요. 냄비 부딪히는 소리, 가스 불 켜는 소리,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딴 제가 대단하다는 수다 소리까지 전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이 테스트를 해보나 마나 제가 상상하는 모습이 현실로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2시간이 넘도록 잔치상을 준비하더니 곧 다 차려져서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어요. 이제 누군가 저를 깨우러 오면 연기를 시작할 생각이었죠. 이윽고 맏며느리가 제 방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기 어머님, 저희가 잔치상 다 차렸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큰며느리가 다가오자 숨을 참았어요. 어머님이 이상하네?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저를 흔들어 깨우자 저는 몸에 힘을 빼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놀랐는지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제 코와 입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뭐야? 숨을 쉬지 않잖아. 어머님 안 돼요. 어서 정신 차리세요. 큰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저도 놀랐어요.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해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눈을 뜨려고 하는데 며느리의 이어지는 말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방문을 열더니 헤이, 에브리바디! 시엠이 죽었어. 다 같이 기쁨의 소리 질러! 라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저는 놀라다 못해 진짜로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충격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큰며느리의 말에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으려고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발 다른 자식들은 다르길 온 마음으로 빌었답니다. 큰며느리가 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며 깔깔대며 웃자 거실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잠시 후 아들 넷과 며느리 넷이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더군요. 드디어 갔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나이스. 이제 우린 고생 끝이야. 지긋지긋한 사업은 때려치우고 해외 나가서 즐겨보자. 우린 이제 해방이다. 큰아들의 빌어먹을 미친 소리에 기가 찼는데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은 더더욱 미친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너 친내 알아서 죽어줬네. 그동안 우리가 전연을 떨구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지난번 형수가 도로로 밀어도 살아남았는 데다 인도에서 킥보드를 향해 밀었더니 그것도 피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막내 재수씨가 목욕탕에서 밀었는데 너 친내가 중심을 잘 잡아서 실패했을 땐 다들 아쉬움의 소리를 질렀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한 번씩 엄마를 골로 보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떠나주니 감개가 무량하네. 에? 그동안 저에게 큰 사고가 벌어질 뻔했던 일들이 모두 제 실수가 아닌 자식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며느리를 의심했던 걸 크게 후회하고 미안했는데 모든 게 저를 해치려는 작전이었다는 걸 듣고 나자 부하가 치밀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환장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어나서 일을 그르치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가장 조용하고 그나마 딸처럼 살가웠던 셋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너무하네.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희덕거리고 웃을 때가 맞지롱. 다들 댄스파리 야호. 저 지긋지긋한 엄마 낯짝을 안 보고 살게 되니 속이 다 시원하네. 평소에 잔소리가 어찌나 심하던지 들을 때마다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형들, 유사는 똑같이 4등분 하는 거 맞지? 지난번에 말 맞췄던 거 까먹었다고 하면 다들 가만 안 둬. 알았어, 자식아. 저 자식은 가만 보면 제일 악덕한 놈이라니까. 순진하고 조용한 척은 혼자서 다 하더만.
내가 형들 등살에 못 이겨서 구겨져서 조용히 산 거지. 그리고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입을 닫고 산 거야. 그 찢어지는 역겨운 목소리 듣기 싫어서 말이야. 듣기 거북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깔깔거리며 제 죽음을 축하하더니 며느리들과 유산을 나눠 가질 생각에 다들 들떠서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큰아들 놈은 동생들에게 행가리를 쳐달라고 하며 공중을 여러 번 날더군요. 제가 죽은 게 이렇게 기뻐할 일인지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뒤통수에 옆통수까지 두들겨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곤 큰며느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잔치상을 제대로 차렸네. 시애미가 돼질 줄 알았는지 맛있는 걸 무척 많이 만들었어. 오늘 요리가 잘 된다고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던 거라고. 자, 다들 건배해볼까? 잔들 채우고. 내가 되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졌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되졌다! 잘 되졌다! 자식 넷과 며느리 넷은 샴페인을 쨍하고 부딪히고 원샷을 하더군요. 모두가 캬 소리를 내며 잔치상에 올려진 음식을 젓가락을 가져다 대자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큰며느리가 입에 머금은 샴페인을 큰아들 얼굴에 뿜어버리더군요. 어머님? 살아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 숨을 쉬지 않았는데? 그러자 모든 자식놈들이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제 얼굴을 보고 귀신을 본 것 마냥 주둥이에 다들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이 상황을 천연덕스럽게 넘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엄마 주무시고 계셨던 거야? 어서 같이 먹어요. 하도 깊이 주무시길래 안 깨웠어요. 얼른 주인공이 이쪽으로 모셔야겠다. 막내야, 자리 내어드리자. 왜? 니들 애미가 살아있으니까 좋다 말았느냐? 표정들이 다들 왜 그래? 조금 전까지 기쁨의 소리도 지르고 행가리까지 쳤잖아. 내가 잘 되졌다고 건배까지 하고 말이야. 계속해봐. 니들 하는 거 계속 보고 싶으니까. 제가 모든 걸 들었다고 말했더니 자식놈들 얼굴에 똥이라도 묻었는지 갖가지 더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살아있어서 다들 실망했니? 에휴, 내가 이런 것들을 낳고 미역국을 처먹고 소처럼 일해서 먹여 살리고 애지중지하게 키우다니 나 자신이 부끄럽다. 라고 긴 한숨을 섞어서 말해주었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들 며느리들에게 눈치와 손짓을 하며 먼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잠시 후 단체로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일렬로 나란히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비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미친 짓을 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마음 넓은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님이 유산을 미리 주지 않아서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자식들도 다 이래요. 다른 돈 있는 집안 사람들도 저희랑 다를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주둥이에서 다른 자식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을 듣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이런 식이니 저더러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왜 이런 몰래카메라를 했느냐며 볼멘 소리와 탄식을 하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 성미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언대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시커먼 속을 들여보게 되었고 제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한데 셋째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무슨 짓을 벌여야 할지 정확히 알겠더군요. 셋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이 이렇게 된 거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산 게 아니잖아요. 다들 명문대 나오고 사업으로 성공해서 행복하셨잖아요. 물론 사업 자금을 엄마가 대주시긴 했지만요. 그리고 손주들 보는 맛에 말년에 사는 맛을 찾았다고도 했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도 받을 만큼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산을 아직도 혼자 움켜쥐고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평범한 모자지간으로 계속 삽시다. 예? 뭐야? 그럼 너희들은 나랑 거래를 한 거니? 이만큼 해줬으니 베풀어라 이거야? 너희들은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니?
그냥 날 버렸겠구나. 해준 게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차라리 그 편이 나았겠다. 날 죽이려고 안달난 지금의 너희들을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그런 짓을 벌였겠어요. 엄마가 재산을 혼자서 독식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요.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엄마 책임도 들어있어요. 셋째들의 말에 다른 자식들이 동요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전 어떻게 끝을 낼지 머릿속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응징과 참교육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잔치상 끝으로 걸어가 밥상을 들어 자식들을 향해 뒤집어 버렸어요. 우르르 쾅 소리가 나며 그릇이 깨지고 음식물이 자식들 면상과 몸에 이리저리 튀었죠.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눈에 보인 먼지떨이를 들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천하의 개자식들아, 내가 죽은 척했더니 박수치고 행가리하고 파티하는 것도 모자라 날 죽이려고 모이까지 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라고 할 수 있어? 짐승도 그딴 짓은 안 해. 이 오물에 버무려 논바닥에 처박아 버려도 시원찮을 놈들아. 오늘이 너희들과 나의 마지막 날이다. 신나게 처먹고 나가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다들 그만하고 고정하라는 말을 연신했지만 저는 분노가 풀리지 않아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에게 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건 제가 아닌 저의 돈 때문이었죠.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인연을 끊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제가 자식들을 이토록 형편없이 키웠구나 싶어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너희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죄야. 너희들이 바라는 유산 주도록 하마. 그러니까 다들 나가봐. 엄마, 진짜요? 유산을 나눠줄 거예요? 야호! 그럼 더 맞아드릴 수 있는데. 아, 엄마도 힘들겠구나. 그럼 우리 엄마만 믿고 갈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유산 나눠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얼굴이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사셔도 돼요. 그래요, 어머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죠. 오늘 매 맞은 보람이 있네. 진작에 유산을 물려주셨으면 괜히 오해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뻔했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어머님. 우린 역시 시집을 잘 왔어. 이제 백만장자로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어머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폼으로만 무릎을 꿇고 있던 자식들 모두가 유산을 몰려준다는 말에 일어나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엎어버린 밥상을 치우고 음식물을 청소했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또 제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고쳐 쓰고 왔죠. 그리고 혼자 한 달의 시간을 보내자 저에게 유산을 받은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용한 조폭 여러 명이 제 뒤에서 버티고 있자 자식들이 큰 소리를 뱉으려다 참더군요. 이윽고 눈치를 보던 자식들 중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모두 자금을 빼버렸어요. 우리 사형제 모두 사업을 망하게 할 작정이세요? 엄마가 말한 유산이라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실수 좀 한 거로 치사하게 복수하는 거? 너 말 잘했다. 유산이라는 게 무조건 돈만 있는 게 아니다. 참교육과 응징이라는 것도 충분히 유산이 될 수 있다고. 이제부터 너희들 힘으로 살아보라고 내 것을 되돌려 받았다. 엄마, 투자자 빼간 것도 모자라 엄마가 터준 거래처들은 왜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막을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 매출 나올 걸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린 거래처가 너희들 밥줄이었니? 그동안 너희들 스스로 개척한 거래처는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대단들하다. 내가 사업장을 차려주고 떠먹여주고 있었던 거구나. 차라리 잘 됐네. 이제부터는 온전히 너희들 힘으로 살아봐라. 망하든 말든 이제 나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들 살아.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듯이 난 너희와 천륜을 끊을 거다. 앞으로 날 찾아오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 재산을 탐내서 몹쓸 짓을 계획했다가는 그때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될 거야. 여기 조폭 아저씨들 보이지? 이 사람들이 날 경호하고 너희들을 감시할 거야. 아참, 내 재산은 모두 기부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말아라. 오늘부로 너희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자식놈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크게 놀라며 웅성대며 대화를 나누더군요. 인생이 망하기 직전이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걱정을 하더군요. 제가 죽었다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구경도 못한 표정들이었죠.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그리곤 비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들 넷이 차례대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테스트를 했을 때 보인 모습들 진심으로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엄마의 재산을 탐내고 망나니 짓을 한 거 모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저희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줘요. 엄마, 난 형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막내라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아니,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엄마, 방금 한 말을 못 들은 거로 해주세요. 앞으로 자식으로서 바르게 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아들 넷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하더군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이대로 연을 끊고 망가지는 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테스트를 한 건 잘못하긴 했지만 그걸 해서 니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모자지간으로 지내지 못한다. 난 앞으로 너희들을 사람 새끼가 되도록 참교육을 유산으로 물려줄 거야. 그리고 용서와 자비 따위는 없다.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그만들 내 앞에서 사라져. 그러자 아들 넷과 며느리 넷이 제 다리를 잡으려고 하자 조폭들이 자식들의 손목을 꺾으며 제지했습니다. 손을 올리며 때릴 폼을 잡으니 다들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셋째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지막 수를 두더군요. 에라이 노친네야. 일찌감치 대져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 것이지. 뭐 한다고 숨쉬고 살아있어. 노친네 당신이 재산을 분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신병원에 돈을 줘서 강제 입원을 시키든 다른 계획을 세워 돈을 모두 빼앗아오겠어. 역시나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다른 자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기들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냐며 좋은 말로 할 때 재산을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더러운 맛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달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조폭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망나니 자식들을 개패듯이 패도 좋다고 했죠. 조폭 하나가 현관문 앞에서 문지기로 섰고 다른 조폭들이 소파 뒤에 꽂아두었던 플라스틱 방망이를 꺼내 자식놈들을 사정없이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랑에 맞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었죠. 그러자 아들놈들은 입만 살아서 감금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르렁거리더군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싶어 조폭들이 매질하는 걸 계속 구경하고 있었고 찍소리 못할 때까지 두들겨 맞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눈탱이 밤탱이에 쌍코피가 터진 자식놈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그냥 여기서 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찌찌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던 날 감동을 여러 번 느끼고 싶어서 녹음 버튼을 눌러놨었는데 그날 그렇게 쓰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여기 니들이 날 해치려고 했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어. 도로에 밀고 목욕탕에서 밀고 베란다에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한 거 등등 니들이 몹쓸 짓을 한 거 다 담겨 있다고. 지금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이걸 경찰서에 들고 갈 거야. 너희들을 모두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과한 처사 같더라. 나 없이 니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느끼고 인생의 똥맛을 실컷 보라고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리 닥치고 꺼져. 그랬더니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조폭들의 손에 끌려서 제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자식들을 가슴에 묻는 게 아니라 변기통에 똥오줌을 싸며 오물 속으로 묻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거나 봐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 넷을 계속 감시했는데 모두 넉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손길을 빼버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명문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똑똑한 건 아니었나 봅니다. 사업이 망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했지만 명문대만 나왔지 학점이나 스펙이 많이 딸려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넷은 바닥을 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각자 노가다, 공장, 식당, 배달부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처자식을 굶기고 싶진 않았는지 자기 한 몸을 갈아가며 돈을 벌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사는구나, 다신 만나지 않아도 사람 고시를 하며 살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너무 힘들다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 많은 재산을 혼자 써서 뭐하냐며 어리광 섞인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진이 빠졌습니다. 이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천성이 그 모양이었던 겁니다. 느끼는 바도 없고 끝까지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어하는 자식놈들에게 아주 조금 남아있던 미운 정까지 탈탈 털어버렸답니다. 당연히 전 받아주지 않고 조폭들을 시켜 매질을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이후 자식들은 개고생하며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중고등학생이 된 손주들이 핸드폰을 가지며 연락을 걸어왔는데 왜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저에게 한 짓을 말해주었습니다. 녹음해두었던 음성을 켜고 니들 부모가 이런 인간들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이것이 저의 진짜 참교육이자 응징과 복수였습니다. 훗날 자식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해주는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손주들은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들 성인이 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그때 손주들이 어떻게 했는지 소식을 들으면 다시 사연을 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현금으로 보유한 재산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보유권의 대부분을 썼고 독거 노인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건물 임대료로 받는 수익을 매달 기부할 생각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저의 많은 재산을 아껴뒀다가 뭐하겠어요. 죽는 그날까지 기부하다가 떠날 계획이랍니다. 여러분, 저 올바른 선택을 한 거 맞죠? 잘했다고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현명한 결정한 거라 댓글로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충격으로 시작해 통쾌하게 매듭을 지었네요. 자식들이라고 다 같은 효자가 아니라는 걸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더 재미있고 시원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